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 안내문을 보면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현장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값싼 임금에 적극성, 나이까지 젊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 한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혜택과 대우를 받는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최후의 일자리를 두고서 벌어지는 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경실련 관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혹시 부모님 혹은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작물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농사를 짓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연금을 받는 그 농지에 계속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대체소득, 생활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제도기도 한데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 책임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불법 금융 사례와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요, 식당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조금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알려진 것들, 혹은 임금이 적은 일자리, 혹은 불안정한 일자리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를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단순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싼 일자리, 싼 인력을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과 구조가 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 김성달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요즘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보다 훨씬 외국인들이 많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대략적 상황,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아파트 건설 같은 대규모 공사장뿐 아니라 네네. 주변에 이제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이제 저희들도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이 불법 취업이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거든요. 아, 네. 다만 이제 여러 기관이 조사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좀 가장 최근 것을 보면 건설노조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가 약 5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이는 대한민국 건설 취업자 수 전체 한 40% 정도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미 네.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아니,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다. 이거는 사실 법을 위반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고용하시는 분들도 위법이지 않나요? 예, 당연히 위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 이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근절되지 않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미흡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 의사소통 문제가 최근에 타워크레인 사고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비숙련 의사소통 문제. 네. 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2차, 3차 문제까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 갈등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일용직의 주 연령대를 봤더니 5, 60대 위주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 근로자들은 주로 30대라고 하는데, 20, 30대라고 하는데, 이 노동력, 즉 육체적인 힘을 써야 되는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현장 팀장까지 맡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매우 젊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이 그나마 좀 수월한 조선족 같은 동포들은 기술 습득도 빠르기 때문에 네. 일정한 대규모 인력 풀을 가동하면서 일종의 알선업자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종의 인력풀까지 이를테면 인력 공급 회사화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불법인 상태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인력 또 노동력을 쓰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값싸게 쓰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목표인 업체 입장에서는 네. 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다 보니 정작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참. 지금 오늘도 은평구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불법 고용에 반대하는 집회들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불법적인, 즉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거나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로 조건 자체가 나빠지고 임금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로 좀 전체 노동시장 자체를 왜곡시킨다, 퇴보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건설 노동자라는 일자리 자체가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그 대표적인 약간 3D 업종의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여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고 임금 체불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 노동자까지 이제 경쟁까지 이제 붙이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에 쓰면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에 밀려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네. 또 하나는 임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세요. 네. 그만큼 이 정부의 말로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취업을 더 장려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대한 여러 불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청와대까지도 지켜보겠다, 챙기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이를테면은 속된 말로 정할 거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해야지라는 말처럼 어느 정도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배우고 또 누구라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동 자리가 건설 노동자 자리였는데 네네. 제일 어떻게 보면 하위 노동자들이 들어가는 진입이었는데 그 장벽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네.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붙이니까 피해가 당연히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불법이라는 분례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 노동자들도 전혀 인권이나 어떤 노동적 처우를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일단의 대책을 갖고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이 사실은 휴무일 또 법에서 정한 휴식 시간 또 혹서기, 혹한기 어떤 휴무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켜달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켜야 되는 일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불법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즉 좀 궁금한 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더더욱 그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좀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인건비 일당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네,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포함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 5천 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네. 비숙련공 같은 경우는 14,00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로 보느냐? 저희들은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이렇게 오히려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심각한 거죠. 문제가. 예. 이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자라는 거에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돼서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근로감독관 수를 늘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한 54만 명의 불법 취업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네네. 정부의 단속 인력을 몇백 명 수준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 근절하기에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감수하고 법을 지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혹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호받거나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전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해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산재 처리도 못 받고. 산재 처리로 했다가 불법 취업 사실이 발각되면
노동자나 건설사 모두에게 막대한 어떤 이제 처벌이나 네. 불합리한 그런 불리함이 적용되니까 서로가 이제 꺼리면서 그리고 불법 노동자들은 선수 처리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의정부 타워 크레인 사고 때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차별적인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 아니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뿐 아니라 워낙 건설 현장 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안전사고가 54만 발생할 명. 때 인명 피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사고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건 건설 현장이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이 단계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애꿎은 노동자들이 계속 인명피해가 터지고 있는 거죠. 예, 이 복잡한 또 이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다단계적인 어떤 하도급 구조의 이런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처벌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고용하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처벌이 무겁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손해다 싶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이제 정부의 단속 권한은 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자료 조사를 해보면 단속도 매우 이제 상시적 단속이 아니거든요. 네.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발각돼도 처벌이 어떤 통보나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원래는 법적으로는 영업 정지나 공공공사 사업장 입찰 제한 같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실적으로 책이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 참. 이래서 솜방망이라는 앞서 지적도 사실은 많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중고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지고 고용 조건도 열악해지고 게다가 일자리 자체를 없고 그런데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근로감독관 숫자 좀 늘리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상황 좀 바꾸려면 정부의 어떤 노력 또 요구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 강화와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근절하되 다만 합법적인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에 대한 원칙을 반드시 살려서 제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도민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이용 시설물과 같은 데에서는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 좀 질을 높이기 위한 직접 시공제라든지 적정임금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도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참 이 건설사들의 이익에 대한 관심이 법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 김성달 팀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받아드리고 있거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내 생각도 보태겠다 싶은 얘기들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다운로드 받으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 사전 주제는 농지연금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논이나 밭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논이나 밭은 있는데 나이가 들고 좀 나중에 연로하시면 소득원이 별도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도시에 사시는 분들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도입은 2011년에 됐는데요. 오늘 보도된 뉴스를 통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의 하나인데요. 생활비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요. 또 마지막에 이 농지를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는 땅에서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것. 생각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것도 같은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5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을까요? 2대1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니까 시장도 반응한다. 이 암호화폐 시장 얘기인데요. 지금 좀 급락세라고 하죠? 네, 지난주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출렁였는데요. 정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보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한때 한 1,250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한때 2,550만 원까지 갔던 거니까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런 다른 가상화폐들도 거의 24시간 전에 비하면 20에서 30%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만 하루 사이에 28%나 하락한 건데요. 좀 전에 확인해본 가격으로는 $11,150 선, 그러니까 한 16%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이달 초에 한 8,100억 달러를 넘었었는데요. 네. 지금은 5,300억 달러 정도로 35% 쪼그라들었거든요. 대략 원화로 보면 300조 원가량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입니다. 이렇게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규제 방침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일 많은데요. 네. 한국에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폐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도 가상화폐 채굴 금지하겠다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사실 이 가격의 급등락의 뉴스에는 한국이 한가운데 있었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사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돼서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식의 이름도 붙였었거든요. 네네. 그동안에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높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8일에 이제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시세를 통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전 세계 7,600개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1,386개의 시세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가상화폐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한국을 좀 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빗썸이라든가 코인원, 코빗 이런 거래소의 시세가 빠졌는데요. 오늘 이제 다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다 한국에서 더 이제 큰 폭으로 빠지면서 이 가격 차이가 대략 한 10% 안팎으로 좀 좁혀졌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 거래소에서 더 큰 폭으로 빠졌고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참 이런 상황 때문인가요? 지금 금통이 열리고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금리 관심도 있지만 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높고 일단 금리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요. 일단 기준금리는 현재 1.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난번 금통이었던 11월 30일에 열렸던 금통위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그 이후로 계속 하느니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또 이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좀 견조하긴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다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금리 올리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 그리고 또 한계차주들의 이제 연체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금통위 본회의 직후에 가지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통화당국이니까 어떤 다른 기관보다 좀 예민하고 민감할 겁니다. 네, 한은은 사실 최근에 가상통화 공동연구 태스크포스 회의 갖기도 했고, 또 이제 하는 노조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네. 공식적인 입장 같은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가상화폐가 버블이다, 과열이다 이런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정부 부처들이 다 나서서 이제 제각각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서 통화당국이 거짓 화폐 문제점을 좀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걸 화폐로 보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데요. 거짓 화폐까지도 나왔네요. 자,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 급등세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 이런 얘기도 표현되고 있지만 보유세 어떻게 되나요? 네, 보유세 인상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카드이긴 한데요. 일부 언론에서 사실 당초 이제 8월 정도로 예상이 됐던 보유세 인상 윤곽, 이게 이제 지금 강남 집값이 너무 뛰니까 3월로 앞당긴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 그리고 세대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전망이 좀 힘을 실어줬는데요. 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제 여당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어제 추 대표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러면서 좀 선을 그었는데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지금 강남과 서울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핀셋 규제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알뜰폰을 해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해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 그러니까 SK텔레콤이라든가 KT 그리고 LG U+, 이렇게 대형 3사로 빠져나간 고객이 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21%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고객은 21% 줄어든 71만 명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뜰폰 번호 이동 순증 규모가 7만여 명에 그친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 보면 37만 4천 명이었는데 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거든요. 이 알뜰폰은 2011년에 처음 선보였는데 이제 이동통신 3사에 비해서 요금이 대략 한 30에서 40% 이상 저렴해서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동통신 3사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좀 하고 또 중저가 폰 판매 확대하면서 3년 전부터는 약간 성장세가 좀 둔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번호 이동 흐름을 보면 올해 아마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이탈 고객이 유입 고객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 9월부터 보면 월별 단위로 넉 달째 이제 순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 작년 9월 15일에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서 알뜰폰과의 요금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예. 알뜰폰 사업자들도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요금 전략이라든가 프로모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렇다면 묘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상화폐 급락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반토막 나면서 인터넷 카페 여기저기 보니까 곡소리 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긴 한데 이게 과연 붕괴의 시작일지 아니면 잠시 조정을 보이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급등락이 이렇게 크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상당히 보이니까 투자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보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공부도 좀 더 하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여도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귀농 하신 분들 계시나요? 또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요. 자, 이런 분들은 좀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사 열심히 짓다가 나중에 논밭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다.
어떨까요? 이미 주택연금 등의 영모기지론 많이 도시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농지연금은 사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맡긴 농지에서 계속 농업도 가능하다는 게 일석이조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연결해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성광 농지은행처장입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보도되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자, 농사 짓던 땅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게 좀 생소하면서도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추진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그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1년도에 도입하였고요. 네네. 그 농지연금을 저희 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현재 8년째 시행 중인데요. 네. 그 추진 배경은 농식품부에서 오래전부터 네. 농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 보완 대책을 고민해오던 중에 네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동시에 네. 국회나 각종 농업인 단체나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이르러서는 뭐 농지연금이 거의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고령화 사회 문제, 사회 전체 문제이긴 한데 농업 부문이 참 심한데 거기에 대한 좀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이 가는데요. 농지연금이 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이 영모기지로는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했거든요. 이제 늦기 전에 빨리 가입해라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주택연금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 농지연금은 농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해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으신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면은 네네. 누구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농지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연금을 가입하신 이후에도 네. 그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네. 20대, 30대 등 젊은 2030의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가지고 연금 외에도 네.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아, 네. 또한 이제까지 5가지 그 농지연금 상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고령자들의 생활 패턴이나 개인 여건에 맞게 그 종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지난해에는 이런 그 가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네. 농식품부에서 가입 초기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후 후박형, 네.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일시 인출형, 그리고 가입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그 농지를 경영을 이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영 이양형 등 이런 네. 상품을 만들어서 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사 각 시군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서 적극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이죠. 영모기지론 받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사실 경영 이양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면서도 매력적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다면 어떤 건가요? 네, 어차피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보통 약 10년 동안 가입을 한다고 하면 네네. 10년이 지나고 나서 75세가 되면 네. 사실상 고령으로 농업을 계속 종사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아예 농업에서 은퇴하시고 네. 오히려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가입 기간이 종료가 되면 네. 그 농지를 저희 공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양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일반 가입자들에 비해서 농지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바로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땅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계속 작물을 생산하는 그 생산성까지도 다 함께 살려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존의 어떤 주택담보와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도시생활자나 도시의 노년층보다는 원래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좀 환경이 더 열악하다 이런 인식이 보편적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매력적이에요. 많이 가입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네, 주택연금에 비해서는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은 총 가입률을 보면은 조금 더 적지만, 네. 작년 말까지에서 약 8,700여 분이 가입해가지고, 네. 그동안에 고령자들에게 약 2,340억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그 연평균의 농지연금 가입자가 약 22%씩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약 1,900여 분이 이 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네. 그분들이 약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의 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평균 1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도 농지연금이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도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농지 가격이 높으면은 농지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가격이 낮으면은 조금 적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상대적으로 농지 가격이 조금 높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체 가입한 양의 약 26.4% 정도, 약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전남북, 충남, 경북이 약 11%에서 14% 수준. 네. 그 외 지역은 10% 이하 수준으로 약간의 격차가 있는 편입니다. 예, 지역별로도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이거 농촌 사회 또 농촌 경제를 좀 대변하거나 좀 매력이 뭐랄까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도 같은데 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작년 3월에 경기도 평택에서, 네. 79세인 최모 씨가, 농지 가격 1억 6천만 원으로, 네. 종신형 연금에 가입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분은, 농지 연금을 월 82만 원씩 수령을 하시고, 네. 연금 가입 농지를 다른 분에게 임대를 해서, 네. 매년 임대료로 340만 원의 추가 임대 소득도 얻고 계십니다. 아, 네. 이 한 가지 사례 이외에 그냥 연금액만으로도 300만 원씩 받는 분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수 있습니다. 네. 농지연금은 농지 가격하고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지급 금액이 높아집니다. 네. 참고로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실은 그 연합뉴스 기사에 한 가지 좀 잘못 알려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네. 사전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네.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 배우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자식에게도 넘어간다. 자식에게도 넘어간다. 그런 네.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네. 자식에게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연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죠. 자식에게 승계가 되면은 10년간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건 네. 잘못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뭐 핵심적인 기준 65세 이상의 5년간 영농 종사 이 기준이 사실은 좀 중요한 틀 중에 하나겠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뭐 자식에게 넘어간다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사례도 있고요. 좀 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정보인데 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한 28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노후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충북의 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럼요. 네, 충청북도의 청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매월 농지연금을 실제로 네. 4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농지 가격이 네. 도시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약 4억 5천여만 원 정도 되고요. 예. 15년 기간형으로 농지연금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이분은 284만 원씩 매월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예, 좀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15년 정도 이렇게 여유롭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좋아질 것도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또 정정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농촌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도시까지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노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좀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거나 이 지금 농지연금 정책이 좀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해갈까요?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농지연금 산정을 위한 농지 가격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수록 다양한 제도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농어촌공사에서도 앞으로 이런 농지연금이 우리나라 농촌 사회의 최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농지연금에 가입하시면 그동안 가장 고민거리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네네.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의 어르신들이 농지연금에 많이 가입하셔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예, 또 추가로 변화되는 정책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성광 농지은행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생활 안전할수록 좋습니다.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켜주는 코너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연결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람의 목소리도 굉장히 독특한 톤이 있는데 오늘은 유형별 보이스피싱 목소리 톤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 빙자형,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는 납치 협박형 등이 있는데요. 네네. 유형별로 잘 쓰는 시나리오와 목소리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두시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목소리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수사관 사칭 목소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양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혹여나 씨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 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원칙대로 구속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조사가 진행이 될 거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실제 범인 목소리고요. 실제 범인 목소리의 톤을 저희가 좀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압적이고 또 어떤 여성분들이나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위축될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기에 피해를 입는 분들은 주로 20, 30대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기범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서 돈을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된다. 네. 비밀 수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네. 거짓말하면 구속된다. 라는 협박입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많은 현금을 창구에서 인출해서 자기네 수사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합니다. 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기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 들으면 일단 먼저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출 빙자형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금융인데요. 대출 필요하신 분 맞으시죠? 우리금융이요? 네, 우리금융. 네, 금융사에서 대출 해주나요? 그렇죠. 이금융권인데 대출을 요즘 전화상으로 가능하세요. 저 우리금융에서 바로 받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실제 범인 목소리입니다. 자, 대출 빙자를 해서 보이스피싱 돈을 갈취하는 건데 아니 이거 저는 실제 목소리 들어보면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 목소리 같아요.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는 우리금융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서는 실제 금융회사 직원 목소리인지 사기범 목소리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 톤이 부드럽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사기는 흔히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네네. 편법을 이용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합니다. 네네. 생계비로 급전이 필요한 40, 50대 장년층들이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우리금융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금융회사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 실제로 사람들이 속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금융은 금융 지주회사로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하지만 금융 지주회사는 법상 자회사인 금융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네. 대출 같은 영업회계를 하지 못합니다. 아, 네. 따라서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 지주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참 비슷하고 왠지 들어본 걸로 해야 또 사기가 더 잘 먹히니까 이 범죄자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 이름, 우리금융 이런 금융들은 절대로 대출 권유 없다라는 것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공권력을 상징해서 뭐 검찰 이런 쪽을 사칭하면서 하는 목소리, 또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빙자형 목소리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무섭습니다. 이 범죄 현장에 가족을 납치했다 이렇게 좀 강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납치 협박형인데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실제 범인 목소리입니다. 돈이 쪼까 필요해서 어머님 지하 창고에 잡아두고 있어. 짭새한테 신고하거나 딴짓거리 하면 어머님 내 손가락 다 잘라버릴 거야. 알겠어? 네, 이 목소리 사실은 저희 생생경제 시간에도 몇 번 보내드렸는데요. 뒷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 목소리 들어보면 굉장히 뭐 험악하네요. 예, 협박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기범들은 자기들이 실제로 납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네. 범죄가 실패하기 때문에 돈을 바로 안 주면 가족에게 무슨 일을 벌일 것처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욕설과 고함은 물론이고 자기는 형을 살다가 막 출소했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뻔뻔한 요구가 동반됩니다. 네, 참, 자, 진짜 뻔뻔하다 못해 이게 범죄라는 걸 알고도 저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인면수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소리 3가지 유형을 들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을 때 좀 당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위압적인 수사관이거나 굉장히 내 약점을 노리고 있는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의 목소리거나 험악한 범죄자거나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통화를 하는 중에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셨다면 응대하지 마시고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으면 네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네. 통화 내용을 녹음하셔서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신고를 해주시면 네.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통화 중에 가능하시다면 네. 가족이나 친지에게 납치를 하고 있다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 국가기관이 전화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네.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금감원 133이 전화로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 번호를 받으셔가지고요. 네네. 연락하셔서 통화한 직원이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네. 그때는 직접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참고로 금감원은 사기범들의 목소리 톤과 자주 쓰는 단어를 분석해서 사기범 전화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굉장히 빨리 진화하는데요. 이것보다 대응이 더 빨리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참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 심합니다라고 1051님, 3338님 다 지적해 주셨고요. 또 시골 농지가 있는데 대리 경작하고 있는데 계약서 써야 되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관련 내용도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익보다는 좀 성실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992님, 딸아이랑 7살 딸아이랑 좋은 시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원마운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